아이스크림 다 못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박스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저쪽에서 하도 댓글 부대를 동원하니까 저희도 박스 부대를 동원해서 좀 흥을 돋구고자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방송하기로 했던 내용은 법륜공, 파룬공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파룬공 같은 거 얘기하면은 업로드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리지 못해가지고 유튜브 상에 저희가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메오 아까 앞쪽에 시작할 때 동영상 광고 있었죠? 거기 유튜브 저희 김재민 국제연구소 홈페이지 그쪽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참조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한국인여 큰 그림을 그려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전에 부산에서 올라오느라 급히 올라오면서 지금 제가 만든 영상입니다. 갑자기 안 되는 바람에. 그래도 할 거는 많죠. 컨텐츠는 다양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 공산당의 파룬공 탄압은 제가 홈페이지 쪽으로 옮겨놨으니까 그쪽에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일 범알테 공동 역사 교과서 만들기 프로젝트 강연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직 신청 여유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플러스 쪽으로 해갖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민감한 게 많아서 계속 삭제가 되거나 경고를 받습니다. 혹은 채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완전히 시스템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영상을 따로 모아놓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이나 언센서드. 저희랑 지금 현재 같이 협력 관계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가장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채널인데, 지금 한국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이 진출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만든 영상들을 한국어 자막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막 작업을 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막 작업하는 사람들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자금으로 해서 지원은 하기 좀 어려우니까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쪽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좀 후원을 해 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광고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 법인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겨울에 아마 올 거예요. 성년회 때 아마 같이 저희랑 파티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여기다 정식으로 한국 법인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법인 통장을 통해서 후원을 받게 될 테니까 그 전까지는 일단 번역 작업을 하시는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그쪽에서 다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띄어먹고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돼서 목요일 날 새벽에 갔다가 오늘 올라오게 됐는데 가게 된 이유는 번개 미팅이었어요. 부산 쪽에 있는 팬분들과 만나서 저녁 식사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 김에 최일가 씨를 만났죠. 딱 만났는데 예전에 이 최일가 씨가 저의 방송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공격하고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저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섰죠. 그랬었는데 저는 유튜브 영상으로 보니까 저는 옛날 때 볼 때 이거 미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소리도 막 벅벅 지르고 하니까.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경주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이랑도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쪽 반대쪽 세력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김 박사가 지금 타락의 길을 접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 관점에서는 그 쩌리 같은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서 궁색한 생활을 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잘난 엘리트들, 소위 서울대라던가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그 연병짓을 하면서 다니는 그런 애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무슨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 똥구녕만 빨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축하는 세력은 바로 이러한 그 중심, 인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아웃사이더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숫자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으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 왜 도와줍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잘 살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 서로 동고동락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이라 보이라 할지라도 뭉치면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저랑 교류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없지요. 예. 저는 항상 키워줍니다.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상대방이 이용하면 이용했지. 어떤 분이 민초에난이라 그러는데, 네, 민초에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방송할 때 1등 했어요. 야, 그때 김문수 TV에서 이현주 의원까지 나오고 막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왔는데도 저희가 1등 했어요. 우리가 2,800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어떤 분이 뭐 김정인 박사 아웃사이더 마사지 중이신 텐데, 맞습니다. 아웃사이더들 마사지 중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99%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손혜원 비리추적단 요 홈페이지 지금 저희가 가가지고 그 많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어제 갔던 그 번개 미팅에서 있었던 그 이벤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 팬 미팅을 하고 했어요. 어제 한 새벽 3시 반까지인가 있다가 왔는데, 요 우리 팬 미팅을 하는 와중에 경찰이 2번 왔습니다. 또 왔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본 것만 2번이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2번 정도 왔었는데, 그 경찰들이 왜 왔느냐, 우리가 그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팬들을 모아놓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답니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이게? 그런 제보를 받고 우리 사람들이 단체를 모여서 그 카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제보 때문에 경찰이 확인하러 왔대요. 그것도 2번이나 왔습니다. 이게 쟤네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쟤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쟤네들은 음해성 공작을 하지 저희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반중친미예요. 왜 반중친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중국에 반대하자가 아니에요. 왜 중국을 반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죠. 전혀 설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인신공격성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팬분들도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다 목격자죠. 왜? 그런 황당한 제보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기 오신 분들 중에도 뭐 우파 사람들이 너무 분열돼서 싸우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황당한 제보가 들어오고 황당한 고소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쟤네들이 문제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도 얘기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중친미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뭐 아수라랑 저 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얘기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즘 조금 중국이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 언급만 할 뿐이지 여전히 소극적이고 이렇게 그 중국 진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반중친미를 얘기하는가? 몇 가지 오늘 짧게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부산에서 온 지 2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급히 만드느라 PPT가 50장밖에 없는데 한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요거부터. 한국 정치인이 단순히, 그렇죠. 단순한 중국 비즈니스가 가능한가 해가지고 제가 조은진 의원을 깠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중국에서 비즈니스 한다고 다 친중파고 매국노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다고 얘기했어. 내가 중국에서 언제 유학한다고 친중파라 그랬어요. 응?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 혹은 정치인들 중에는 스파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중국 공산당 그 간부들이 자신들의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할 목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특정인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아실 거예요. 미국 쪽, 호주 쪽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근데 북경 천진 건너, 즉 황해안을 건너면 바로 대한민국이 나오는데 중국의 핵심부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에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인이나 경제인, 언론인, 지식인들을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미국에도 했는데 심지어.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전제 조건 하에 우리는 날카롭게 봐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는 유두리 있게 봐주면 안 되고 냉정하게 봐줘야 돼요. 왜? 다른 나라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오늘 뉴스일 거예요. 중국 최고 부동산 갑부 SK의 러브콜. 왜? 단순 회동 배터리 협력으로 과장 홍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뒤에 제가 빨간색으로 친 겁니다. 쉬 회장은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중국 1위 부호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최고 재벌 중 한 명이다. 올 3월 포브스가 발표한 글로벌 부호 순위에서 362억 달러로 22위에 올랐다. 중국 정치 자문기구인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아시겠어요? 저런 애들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을 만나서 사업 제휴를 맺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맺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 기업과 사업 관계를 맺는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왜? 공산주의자와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간부. 근데 중국 공산당 간부랑 비즈니스 계약을 맺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를 관시라고 얘기합니다. 관계.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많은 비즈니스가 되겠네요. 이 생각을 한다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고.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지금 친중 우파들은 이거를 배제시키려고 하고 엄청나게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의 개인 신상을 털어서 어떻게든 모욕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저희 고소 들어갔어요. 지금 자료 수집했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고소장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 아닌 사실을 사실인 양 허위 과장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뭐야 이거? 키읔 이은 키읔. 박사 맞아요? 맞다니까요. 얘기하잖아. 조사도 안 하면서. 자, 친중 인사와 중국 기업의 연결 의혹. 내가 늘 얘기하지만 조원진 의원 가장 주시해서 보는 인물입니다. 다른 친중 의원들도 많아요. 하지만 특히 조원진을 제가 주시해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시진핑을 자주 만났잖아요. 시진핑 자주 만나기 힘든 인물이에요. 네? 쉽지가 않다고. 이게 뭐야? 비브라이트님, 요즘 중국 간첩이 어디 있나요? 친중 보수. 당연하죠. 요즘 북한 빨갱이가 어디 있나요? 그거는 종북 빨갱이들이 그런 얘기 하죠. 그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지먼원 박사님 시스템 클럽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남재준 퇴출과 조원진 등장, 트로이 목마 구성, 친중 세력의 지원 해갖고, 내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지먼원 박사도 지금 공격받고 탄압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5.18 유공자 문제도 있지만 친중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 예.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비판하면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5.18 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지금 막 1억 8천인가 뭔가 그 손해배상 내라고 막 판결받고 그랬죠? 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중 내용으로는 공격 못하니까 중국 비판한 내용을 갖고서 공격할 수 없으니까 5.18로 공격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비판한 내용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가족 문제, 학력 문제, 개인 인신 공격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를 공격하면서 음해하는 거는 중국을 지지하는 배후 세력이 있겠구나라는 걸 느껴요. 자, 근데 그 글 밑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안 보이네. 조원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왜 자꾸 안 나와? 북경 화이선 합자회사 북경 한샘 미가상 이가상무 유한공사 북경 유성 공간 상무 유한공사 등등등에서 주식을 각각 70%, 50%, 65%를 갖고 있는 대주주였고 이 회사들은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옵니다. 야, 무슨 놈의 주식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어? 50% 이상씩이나? 그 외국 회사랑 그 거래하면서 저렇게 주식 많이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할 텐데.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주목을 한 건 뭐냐면 빨간색을 쳐놓은 부분입니다. 바로 북경 한샘 미가상무 유한공사입니다. 한샘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북경지사의 지사장인가 봐요. 자, 왜 제가 관심을 갖느냐? 여시제 때문입니다. 여시제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여시제. 여기 보면 1호 서울이라 해서 여시제의 실체와 50대의 잠룡들이라는 기사인데 여기 쳐 있는 게 뭐냐면 여시제라는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여시제라는 구절, 이 구절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즐겨 쓰던 구절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5년 12월 16일 열린 세계 인터넷 대회 개막식 양안 정상회담, 영국 런던 시장 환영 만찬 등에서 사용했었다라고 해서 이게 그 시진핑이 좋아하는 문구래요. 물론 다른 데 써 있는 문구지만은 근데 그게 바로 그 우리나라의 가장 현재 큰 싱크탱크라는 그 조직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한국형 싱크탱크 여시제를 만드는데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큰 힘을 보탰다. 재산의 절반이 4천억 원을 출연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여기서 한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샘. 한샘의 북경지사는 누가 관리한다? 조원진. 근데 그 한샘은 여시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시제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뭔가 그림이 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9월 20일 열렸던 출범 공식 기자 간담 회장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위 50대 여야 잠룡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다. 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TV로 얼굴을 보는 웬만큼 여러분 눈에 익숙한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여시제 멤버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조원진, 그리고 조원진으로부터 연결된 민주당의 김부겸, 또 바른미래당,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이죠? 남경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파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김무성, 나경원이죠? 나경원? 여시제네. 지금 제가 얘기한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 내각 세력입니다. 제 말 틀렸나요? 맞죠? 네.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원진이가 중국 북경지사입니다. 중국 북경지사라면서 그렇게 큰 주식 배당을 이게 아까 좀 이따 나올 테지만 50% 이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야,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뭐야, 킬러 고유정님, 김정민 몸 조심해라. 유명해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제가 유명해지면 저는 몸 조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관심해질 때 저는 몸을 조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저의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인기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여기도 계속 누가 나오네요. 맛쪽 애들 계속 나오네. 아빠 PD, 김정은은 누구니? 내 동생입니다. 그런 식으로 개인의 신상을 들면서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서 공격하지요. 이것과 지금 반중친미가 무슨 상관이 있죠? 왜 반중친미를 얘기하는데 가족의 신상을 들면서 인신공격을 하죠? 여기 맛쪽 애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아무리 이런 식으로 댓글로 방해를 해도 저는 계속 진행합니다. 더 쇼 모스트 고온 아닙니까? 자, 변희재 씨가 미디어워치에 올렸던 글입니다.
조은진 국회의원 신분으로 중국 매출 70억 올려 개인 재산 5억 만나. 그래가지고 대한애국당 조은진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자신의 중국 내 회사를 통해 연 70억 원대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경 화이산 합작회사, 북경 한샘, 미가상무 유한공사, 북경 유성 공간상무 유한공사의 지분을 각각 70, 50, 60%를 갖고 있는 대주주였고 이 회사들은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이다. 그렇죠? 한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변희재 씨의 개인적인 생각이냐? 그 기사에 첨부된 걸 보면 이게 자료의 출처가 국회 공보 재산 신고라는 데랍니다. 국회예요. 국회에서 신고된 건데 2009년도에 중국 부동산 처분하고 회사 한샘 북경법인 지분 50% 획득. 중국에 기업 2개 있다. 한샘입니다. 여시제를 만든 회사 한샘과 겹치죠. 이거 애국당 사람들 어떻게 설명할래요? 응?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중 우파를 색출해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왜? 친중 우파는 우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의 부역자예요. 이 사람들은 중국의 고위 간부들과 소위 관시, 좋은 관계를 맺고 사업적 이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합니다. 그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해서 무엇을 할까요? 지중을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친중 매국 행위를 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중국에 의해 몰락하는 한국 기업들.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포항제철 지금 망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고로 멈추기 싫으면 연 60억 내라. 철강사 압박하는 지방자치제, 지자체, 내각세력, 한샘, 여시제. 연결되죠? 보이세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세력. 그리고 중국 공산당. 예? 우리나라 산업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뭐라 써있느냐?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이 고로에 대해 브리더,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를 이유로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고로는 내달 15일부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 고로가 멈추면 굳을 텐데 이거 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고로는 계속 뜨거운 상태로 철강을 녹여서 갖고 있어야지 이거 가동을 중지해서 굳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거 다시 가동시키려면 어이구매 돈이 얼마나 들까? 어? 말이 안 되는 짓 아닙니까? 자, 지금 저에게 댓글을 다는 애국당의 알바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해 보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따 대고서 뭐 김박사 어쩌고 소화성애자 이런 말 하지 말고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라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나? 응?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애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는 미국의 관세가 붙어서 철강이 안 팔리니까 한국에 철강 공장 짓죠. 근데 이게 2013년 11월 18일 기사인데 보십시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 한국 철강 안 쓴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만 해도 LG전자 중국 공장에서 쓰는 철강 중 90% 이상을 포스코에서 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도 안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중국 애들이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어떤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자리가 잡히면은 그때부터는 무지막지하게 독식하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 LG 공장, 그 친중 기업, LG 공장 중국 법인에 쓰는 철강조차도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 철강만 쓰게 만든 겁니다. 이게 중국이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하죠? 자, 그럼 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겁니다. 청와대예요. 청와대. 문재인이 있는데 전남 광양 알루미늄 공장 오염물질 거의 발생 안 해. 오,
이 앞쪽에 보면 포항제철에서는 엄청나게 공해가 발생한다고 10일 동안 그 가동 중지시켜서 고로를 굳게 만드는데, 공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 알루미늄 공장, 그것도 짱깨가 만드는, 어떻게 제조 공장할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공장을 만드는데 거기서는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 안 한답니다. 업주 계약을 맺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입장을 대신 전하고 나선 정 센터장은 광양 알루미늄은 이미 재래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만 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재련 및 정령 공장이 없어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내 업계 피해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정 센터장은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 국내 업계는 주로 6를 생산하고 있는데 광양 알루미늄은 10거시기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수요차가 달라 국내 시장 잠시를 우려할 수는 아니다 라고 했다. 뻥치고 있네. 에? 뻥치는 거죠. 그리고 왜 이 광양만 쪽에 지자체 정부는 이거를 왜 지지해 주죠? 왜 중국은 지지해 주고 왜 한국 대기업은 지지 안 해주죠? 다시 얘기할게요. 광양만이 전라도 쪽에 있는 거죠? 보세요. 전라도 좌파 지자체, 내각 세력, 조원진, 한샘 서울지사, 한샘 북경지사, 여시재, 민주당, 나경원, 남경필 연결되죠? 안 보이세요? 이 그림. 응? 어디 한번 봐야지. 댓글 좀 보고 있습니다. 그쵸? 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업만 막아나 이제 딴 것도 볼까요? 요거. 중국에 몰락하는 한국인들. 그러면 이제 기업만 몰락하느냐? 천만에만만해죠. 기업도, 개인들도 망하고 있습니다. 자, 뭐야 이거 또. 이게 사롱목리 생산, 김정민 가짜뉴스야. 뭐가 가짜뉴스야? 얘 애국당인가 보네? 근데 왜 3조고 마크를 쓰면서 친중 행위를 하지? 어? 이러면 안 되지. 3조고 마크는 친중 사람이 쓰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자, 보세요. 조원진 의원 공청회 개최. 대한민국이 배람한 재외동포는 무리다. 그래서 재외동포, 즉 쉽게 해서 조선족들을 많이 우리나라에 유입시키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이 동참한 사람이 누구죠? 김무성. 아시죠? 자, 대구 경제발전 중국 공략해야. 조원진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중국이랑 사업하면 어떻게 된다? 이미 친중기업 LG가 당한 사례에서도 보여드리지, 처음에는 특혜를 줄 것처럼 들어오고 그게 완료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한다? 중국인들이 독식해버린다. 근데 왜 조원진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왜 무조건 중국 애들을 끌어들이려 할까요? 그러면서 왜 중국에서 막대한 사업적 이익을 얻고 있을까요? 또 볼까요? 조원진 의원 대구경제 중국이 답이다. 정책 세미나 개최. 중국이 답이랍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원진 의원 대구에 그 대구시장도 친중파입니다. 자유한국당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당 중요하지 않습니다. 좌파우파가 있어요. 친중파에. 자, 대구시에서 뭐 하느냐? 사람 중심. 사람이 중심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사람 중심 스마트 시티 추진 위에 도시 문제 발굴.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쇠랑공정이라고 하세요. 쇠랑공정. 요즘 화웨이 문제가 뜨겁죠? 화웨이가 뭘 했냐면은 중국 13억 인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쇠랑공정이라고 해서 안면인식, 안구인식 등등을 해갖고 모든 신상명세를 등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무당횡단을 하잖아요. 그런 CC 카메라 탁 찍으면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쫙 뜹니다. 그러한 전 국민 감시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뭐라 부르느냐? 쇠랑공정에서 스마트 시티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대구시장이 지금 현재 중국에 갔다 온 다음에 중국의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방문해서 견학하고 온 다음에 대구에다가 그 시스템을 지금 깔려 하고 있어요. 즉 뭐다? 화웨이 중국 공산당식
쇠랑 공정을 한국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다? 우파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대구에다가 중국 공산당 화웨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뭐야 이게? 강효전이 진짜요? 진짜야인데? 아니 신문기사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응? 신문기사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놀랍지 않나요? 이 영상도 또 폭파되려나? 이 영상 폭파되면 아시죠? 제가 저기 김정민 국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거기 가서 보세요. 예.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화웨이 쓰지 말라 그러죠. 화웨이 쓰지 말라는 얘기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적용될 경우 대구의 스마트시티 추진 계획은 무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구 시민들은 그러한 중국 공산당의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 그렇죠? 어디 보자. 어디 애국당 맛쪽 애들 댓글 안 올리나? 아직 안 올리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는 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 부산도 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산도 합니다. 부산만 한 줄 아세요? 서울, 전라도, 광주, 광역시 다 합니다.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저 실시간 일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예. 어디 보자. 맛찌개 구워 먹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지금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국내 학사 취득 외국인 간이 귀화 가능토록 국적법 개정 발의. 물론 이건 민주당이요. 이건 좋은지 아닌지는 난 몰라요. 이건 민주당이 한 거예요. 민주당 의원이 한 건데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민주당 법안 발의가 됐을 때 그 중국인 유학생들,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종합대학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종합대학 기준으로 평균 2,500명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인이. 대학교 하나당. 근데 저기 국내 학사 취득을 한 다음에 외국인 간이 귀화가 가능토록 하는 법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지방대학교, 전문대학교까지 중국인들이 개떼같이 갈 겁니다. 왠지 아세요? 국적 귀화가 가능하니까. 미중 무역 경쟁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어진 중국인들은 어디로 올까요? 한국에 국적 취득하러.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걔네들 장학금을 줘요. 거의 100% 줘버립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돈으로 중국 애들 다 가르쳐주고 걔네들 4년제 졸업하면은 국적 기화시켜서 한국인 만들어져요. 한국인 만들어지면 광양만해지는 알루미늄 중국 그 공장에 얘네들이 한국인 국적으로 취직합니다. 그러면 한국 청년들은 뭐 할까요? 손가락이나 빨아야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뭐 했어요? 야외 집회할 때 다른 주제 갖고 얘기했죠. 시선 돌렸죠. 누가? 나경원. 거기도 또 나경원 들어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회 주제가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무엇을 하느냐?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우리 생계와 직접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얘기 못해요. 그렇죠? 이게 보입니까 지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또 이제 있습니다. 반중 인사에 대한 탄압도 나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내가 얘기했죠. 미국에서도 매수를 한다고. 여러분 리차드 기어 아세요? 리차드 기어가 최근 영화에 출연 못하는 거 아십니까? 이게 중국의 압력 때문입니다. 놀랍죠? 여기 리차드 기어 반중국 발언으로 인해서 헐리우드에서 추방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네? 미국에서조차 저런 거예요. 미국에서조차.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더 심하겠죠. 뭐 이거 통과할게요. 이번에 홍콩 지금 민주화 시위가 있죠. 근데 시위 지지 배우들은 지금 영화계에서 추방을 하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홍콩은 더 압력이 거세겠죠. 볼까요? 주윤발, 양조위, 그 다음에 유덕화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중국 내에서 활동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파 정치인들, 소위 우파 정치하는 사람들, 언론인들, 그 다음에 재계인들, 중국에 대한 비판 단 한마디도 안 하죠. 에? 그러는데 여기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국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윤발이 가장 강력하죠. 딱 이렇게. 이거 왜 자꾸 화면이 안 나오지?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주윤발이 그래서 이렇게 협박 그런 거를 딱 제가 뭐랍니까? 그럼 나는 돈을 덜 벌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경제인들, 돼지 사료의 맛을 들여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산 사료를 입에 안 넣으면은 비만의 비계가 사라질까봐 중국 사료 받아 먹으려고 양심을 저버리죠. 예? 그러면서 성적이 흔들고 태극기 흔들면서 우파랍니다. 웃기는 소리죠. 그렇죠? 자, 오늘 이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골 때린 기사가 나왔어요. EBS 세계 테마 기행에서 국내 박사학위 없는 국내 박사학위 없는 몽골 박사 방송 삭제. 아니 왜 거기다 몽골 박사라는 이름을 씁니까? 김정민이라고 쓰지. 왜 굳이 몽골 박사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거? 이거는 폄하하려고 쓴 겁니다. 야, 근데 이걸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나 봐요. 왜냐? EBS라는 공영방송이 드디어 제 얼굴을 까고 기사를 썼습니다. 놀랍죠? 아, EBS가 아니다. EBS가 아니라 연합뉴스. 연합뉴스예요. 놀랍지 않나요? 아니, 가로세로 연구소랑 문제가 부딪혔는데 갑자기 EBS가 웬 말이고 연합뉴스는 또 뭐예요 도대체? 이상하지 않아요? 또 여기 보면 기사가 뭐라 나오냐? EBS TV 세계 테마 기행이 유명 유튜버, 아니 구독자 수 37,000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유명 유튜버입니까? 뭐 40만도 있는데, 유명 유튜버 몽골 박사 김정민 씨의 과거 출연 방송을 삭제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14일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확인 결과 출연자의 국내 박사 학위가 취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유를 밝혀 삭제했다. 내가 언제 국내에서 박사학위 땄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나는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땄다고 한 적이 없어요. 국내 내 학력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행정학과까지가 끝이에요. 학사. 내가 언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어. 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의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연합뉴스는 이렇게 악의적인 기사를 썼을까요? 그리고 EBS는 왜 이 내용을 접수해서 동영상을 내린다고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EBS 촬영할 때 그 PD 나랑 통화했어요. 제 핸드폰에 번호도 있어요. 제가 이 촬영을 할 때 지금 학교 수업 때문에 제가 스케줄을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서로 이메일 교류해서 제가 학교 수업을 교수한테 얘기해서 휴강시켜 놓고 제가 이거 다큐멘터리 촬영했어요. 그 관련 이메일들도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전 박사 아니었어요. 네. 취재진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놀랍지 않나요? 네.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역시 민주노총.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공격하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을 공격해보라고. 내용을. 공격할 자신 없을 거예요. 또 매일경제도 썼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EBS 세계 테마 기행 국내 박사 학위 없는 몽골 박사 방송 삭제. 그래서 EBS TV 세계 테마 기행이 유명 유튜버 몽골 박사 김정민 씨의 과거 출연 방송을 삭제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14일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확인 결과 출연자의 국내 박사 학위가 취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유를 밝혀 삭제했다. 웃기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국내 박사 학위가 있다고 했어? 그쵸? 이겁니다.
반중을 얘기하는 저의 영향력이 제 구독자는 37,000밖에 안 되지만은 상당히 강력한가 봐요. 강력한가 봐. 그러니까 이제는 메이저 매체까지 슬슬 달라붙기 시작하네. 이러다 저 KBS, MBC에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JTBC까지. 아, 이거 벼슬 달겠네. 근데 좀 제 내용을 갖고 좀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그 좌파들의 그 프로파간다 전술이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다니 실망입니다. 좀 더 노력하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최근 가로세로 연구소 문제 때문에 제가 소년 선생님을 돕고 있죠. 소년 선생님을 돕는데 소년 선생님이 내가 돕는 이유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째, 가로세로 연구소는 부당하게 그 정보 제공자를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먼저 한 것이고, 그리고 둘째, 의문의 미국 법인, 그 다음에 계좌 문제. 이건 형사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들어가면 이제 밝혀질 겁니다.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 있느냐? 소년 씨가 갖고 있는 그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잘하면 이번 선거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들은 그 정보 내용 본 적 없죠? 전 봤잖아요. 전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제가 소년 선생님을 돕는 순간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감수하고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나를 음해할 것이다. 다 알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비도 지원하고 온갖 일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해주고.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멘붕이 왔었다고 했죠. 왜? 제가 생각했을 때 설마 쟤도 했던 애들도 죄다 맛쪽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지금 저는 또 한 번 멘붕을 합니다. 왜? 왜 좌파 매체들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지지하고 손혜원 씨를 지지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왜 저를 공격합니까? 하필 이 시기에. 하필 이 시기에. 보세요. EBS, 매일경제, 연합뉴스, UGLTV, 손혜원TV, CBS 이 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개만 써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우파라고 자처하는 애들, 가로세로 연구소, 전략TV, 강수상TV, 대한애국당, 전략TV 부로, 진화TV 등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약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정도. 이 40개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하필 이 시기에 이걸 하는 거예요. 어? 놀랍지 않나요? 뭐야 이거 병신 같은 놈. 뭐야 이게 논문가 다 필요 없고 박사학위도 못 받았으면서 왜 프로필마다 박사 사칭했음. 족가는 소리 하고 있네. 논문 있다고 얘기했잖아. 가서 확인해. 이렇게 나한테 댓글 달지 말고 내 사무실에 오세요. 내 사무실에 오면은 제가 비행기 표랑 그 다음에 숙박비 다 제공해 준다 그랬잖아요. 몽골 국립대학교 가서 직접 확인해라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이유 설명했죠. 소비에트 시스템은 절차를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먹고 사니까. 그래서 논문 통과가 돼서 그거를 등록시켜야 돼. 이 등록 절차가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고 한 방에 안 갑니다. 왜? 프로세스대로 업무가 진행돼 버리면 이걸 못 챙기거든. 이거를 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가 더 가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돼. 다 이게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대로 가질 못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수정하려면 제가 몽골에 가서 거의 1년 동안을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서 술도 사주고 여자도 붙여주고 돈도 주고 해야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제 논문 시스템에 등재가 됩니다. 그걸 내가 언제 그 세월에 그걸 해. 그러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건데 왜 안 하고 음해성 댓글만 달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신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자, 보십시오. 미국의 주적은 중국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 우파라고 가장한 친중 우파들이 성적이 흔들고 애국기 흔들면서 지금 광화문을 점령하고 있죠. 애국당 애들이. 그런데 그 애들의 어젠다는 뭡니까? 종북, 북한, 빨갱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대상에서 성적이를 흔들 때 미국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자, 보세요. 다뉴브의 한국인형 해갖고 앞에만 살짝 읽을게요. 한 달 전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한 분은 미국에서 북한 얘기가 거의 사라진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한다. 온통 중국 얘기였다. 지금이 중국을 억제할 마지막 기회라는
미국 정가에 공감대는 확실했다.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응?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국제관계를 뜸하게 얘기하죠. 뜸하게. 왠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한 달 전에. 앞으로 제가 국제관계 얘기를 상당히 줄일 겁니다라고. 네? 왜? 지금부터 국제관계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이런 전체 국제정세 흐름을 모르잖아요. 저는 단연코 얘기하건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제가 국제정세에 대한 흐름과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제가 1등입니다. 제가 자신코 얘기해. 단언코 얘기해 제가.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너무 긴박하고 너무 위험해서 제가 함부로 입을 못 놀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대신에 제가 지금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 한국 국내의 내부 개혁입니다. 지금은 넥타이 말고 편안하게 그레이트 게임을 얘기한다면서 뭐 국제정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뭐 이렇게 된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한가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구한말의 한국처럼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존재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세세한 얘기는 제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아끼면서 국내 정치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친중 우파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에 빠질 테니까. 응? 자, 그래서 이 아베 일본 총리는 대일 강경 일변도인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향해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얘기는 어제 저랑 같이 새벽 3시까지 했던 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 10분 정도 오셨죠? 제가 한 새벽 3시 반까지 그분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를 만났어야 된다. 만났었다면 탄핵 안 당했을 텐데. 나도 그때 안타깝다 그랬어요. 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 정말 없구나 우리나라에. 응? 그랬죠. 그래서 국제정세에 대해서 약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요 5개의 점이 제가 작년 동안 얘기했던 나라입니다. 비중 있게. 지금 요 5개의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우파 채널에서도 조금씩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전 이미 예전에 다 얘기했고 지금 다른 주제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나간 주제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베네수엘라 문제 전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한국이 더 급하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미리 예측하고 예견한 것뿐이고 이제는 그게 벌어졌기 때문에 전 그거에 대해서 논평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6개월 전에 다 끝났잖아. 그쵸? 자, 파스칼 칸, 박근혜 석방 압박하는 미국. 그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군이 철수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2주 전인가 그래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봐야 돼요.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여기 점 찍어놓은 5개의 점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군 철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4군데의 점 찍은 데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건가를 우리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러시아 손절하는데 맞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을 손절은 할 겁니다만 안 할 겁니다. 되게 애매한 말이죠. 설명할게요. 자,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군이 철수해서 마두로 정권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하는 겁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한다면 마두로 정권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어떻게 해볼까? 어디 보자. 댓글이 왜 갑자기 올라다 멈췄지? 이게 좀 이상하네요, 좀. 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에 전 걸겠습니다. 저는 안 무너진다에 걸겠어요. 왜 안 무너진다에 거느냐? 중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베네수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공적이 있습니다. 제 논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논문.
그렇게 좌파들이 보고 싶어하는 논문의 버전 2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국제유가 상승으로 중국 경제를 교란시킨다예요. 와는 뭐였다? 1대1로의 무리한 투자를 유도한다였어요. 2입니다. 자, 뭐냐? 중국은 이미 1대1로의 무리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도 회수될 수 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도 잘 안 되면서 경제가 돌지 않으니까 중국 경제를 잘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소위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양적 완화, 즉 위엔화를 시중에다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많이 풀면서 시중에 많이 풀리지 위엔화가 돌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위엔화를 통해서 러시아라던가 1대1로 주변국들과 위엔화를 통한 결제, 무역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고 일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위엔화를 많이 풀게 됐을 때 만약에 국제유가가 올라간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한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봅시다.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는데 과연 러시아군이 몇 입에 철수했을까요? 몇 입에? 야, 베네수엘라 마두로 너 잘 버틸 수 있지? 빠이빠이 나 간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미국이랑 쇼 붙였을 겁니다. 분명히. 미국이 원하는 건 뭐예요?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예요? 경제 회생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많이 무너졌어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 점령 이후로 경제 봉쇄를 치면서 러시아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매우 지금 힘든 상태에 있어요. 근데 러시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국제유가 상승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물어볼게요. 만약에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했다면은 푸틴은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 하는 거예요. 국제유가 상승을 요구했겠죠. 근데 국제유가 상승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미중 무역 경쟁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많이 부도가 났어요. 지금보다 수요가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었는데 공급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국제유가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국제유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중국이 좋기 때문에 안 돼요. 미중 무역 경쟁 속에서 중국 기업이 망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고유가를 유지해야 됩니다. 즉 중국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수요가 감소해도 국제유가는 고공세를 타야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공급을 줄이면 되겠죠. 즉 감산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 군대가 빠졌다고 해서 콰이도가 마두로를 확 점령하고 새로운 정권이 생길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와 콰이도가 끝나지 않는 내전을 지속함으로써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생산할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 예측이에요. 여기 어떤 분 또 이란 조지던가 나오네. 여러분들도 그레이트 게임을 봐서 이제 감을 잡으시는 거니요. 빨간 점 제가 찍어놨잖아요. 앞에 지도에다가. 이란. 즉, 이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나왔죠? 유조선 폭발에 이란이 개입되어 있다. 자, 베네수엘라가 원유를 생산 못하게 되면 공급량이 줄은 겁니다. 국제유가를 좀 더 상승시키려면 이란도 문제가 있으면 참 좋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서 철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란에서 어떤 내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이란을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한번 또 댓글 보겠습니다.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러시아는 이란을 돕는다? 안 돕는다? 아직 댓글이 안 올라오네요. 러시아는 이란을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와요? 돕지요. 왜 그러세요? 유치하게 진짜.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미국이 이기지. 미국이 이기면은 이란이 망하면은 중동에 평화가 오는데요? 중동에 평화가 오면 중동에 미군 기지가 유지가 됩니까? 이란은 트러블 메이커로 존속을 해야죠. 그리고 러시아도
자신의 동맹국이 이란을 도와주는 척이라도 해야 동맹국의 입장으로서, 위치로서 계속 중동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으로써 이란은 끝나지 않는 내전 상태가 되면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이란이 있는 지역은 어디다?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 원유 생산 국가가 누굽니까?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우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급 확실히 줄지 않겠습니까? 공급이 줄면은 미국은 돈 벌겠네. 러시아도 돈 벌겠죠. 왜? 셰일가스가 있잖아요. 셰일가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잖아. 안 보이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이야, 소설 그냥. 이건 제 내피셜이에요. 소설. 그렇죠? 자, 유가가 폭등하게 되면은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동을 통해서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그러면 누가 석유를 공급해 줄까요?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는 중러 군사 동맹을 깰까요? 안 깰까요? 러시아는 중러 군사 동맹을 깰까요? 안 깰까요? 어디 한번 써보세요. 러시아는 중러 군사 동맹을 깬다, 안 깬다? 써보세요. 막 올라가네. 깬다? 안 깬다죠. 왜 이러세요? 센스 정말 없네. 안 깨지. 왜? 중동이 막혔으니까 중국은 러시아 석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러시아 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라. 우리 중국의 형제예요. 우리는 중러 군사 동맹국 아니냐. 내가 너에게 석유를 지원해 줄게. 단 국제유가 시세로. 그럼 국제유가 시세가 얼마인데?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러시아는 칼을 들고 시진핑을 끼안을 겁니다. 시진핑이. 푸틴은 칼을 들고 시진핑을 끼안을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아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중국을 배신하겠습니까? 동맹국인데. 아시겠어요? 응? 국제유가 시세에 맞게 주면 돼요, 그냥. 응?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림이. 예? 저는 그래서 한국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응신 새끼들. 왜 친중하고 있어? 러시아가, 푸틴이 친중 팔까요? 중국에다 석유 팔았으니까? 어? 푸틴이 시진핑한테 비싼 값에 석유를 팔면 친중파 맞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러네. 어? 안타깝지요, 진짜 안타까워. 어? 그림이 이제 보이십니까? 에? 그림이 보이세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제가 얘기했듯이 제 내피셜입니다. 아직 몰라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제가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서 이러한 구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 중국 큰일 났구나. 베네수엘라에서의 러시아군 철수는 곧 이란 내전으로 연결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란 내전으로 연결되면 국제유가가 오르겠구나. 국제유가 오르면은 중국 경제에 파탄 나겠구나.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대한민국의 미래인가? 거기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 있어요. 미국의 셰일가스를 수입해야 된다는 얘기 한 적 있어요. 그렇죠?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게 되면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원유를 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에서 수입하면 된다. 미국에서 오는 셰일가스는 태평양을 통과해서 미국 제7함대가 있는 하와이를 통과해서 그래서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홋카이도를 통과해서 동해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중국의 잠수함이나 전투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동 지역의 분쟁과 상관없이 우리는 안정적으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 이거 제가 13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응? 여기 댓글 다는 가짜 박사기라고 욕하는 애국당 뿌락지들은 뭐 할 말 없어? 이러한 나의 전망에 가짜 박사가 이 정도 분석을 한다. 어디 니네 하버드랑 어디 그 서울대 박사는 어느 정도 분석하냐?
어? 어때? 이 정도 분석 못 따라온다니까. 그쵸? 자, 어디 보자. 이란 분열 얘기해 주세요. 중국보다 이란 먼저 찢어 주길래 한다며요. 파키스탄도 분열 갈까요? 네. 파키스탄 분열을 가는 게 아니라 분쟁이 옵니다. 이란 찢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찢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찢어지느냐 안 찢어지느냐가 아니에요. 중국을 물매기는데 어떤 게 효율적이냐예요. 이란을 쪼개는 게 효율적이냐, 이란을 안 쪼개 내전 상태가 효율적이냐가 결정을 하겠죠. 물론 여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판을 짜는 게 과연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에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결과나 역학 구조가 변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이제 국제정세 제가 오늘은 맛배기로 요만큼 보여줬어요. 요만큼만 내가. 앞으로 또 국제관계 제가 앞으로 또 얘기 안 할 겁니다. 에? 왜냐? 제 국제관계를 자꾸 이상하게 왜곡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판을 볼 줄도 모르면서. 그래서 제가 또 얘기 안 하고 역시 다시 국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선거 전략이에요. 선거 전략. 미치겠어요.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10개월 남았는데 여전히 반중 친미하는 정치인이 안 보입니다. 여전히 안 보여요. 그래서 깝깝해 죽겠어요, 진짜. 이래가지고 뭐 해먹겠어, 진짜.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초기에 미국은 베트남 정부를 지원을 해서 월맹군을 공격했습니다. 빨갱이들이랑 싸웠어요. 호치민을 상대로. 그랬는데 미국이 나중에 전략을 바꿔가지고 베트남을 포기하고 호치민을 지원합니다. 이거 아는 사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나중에 호치민을 지원하는 쪽으로 노선을 선회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랑 손을 안 잡는다는 환상을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어디 댓글 좀 반응을 볼까? 전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요? 라는 걸 보니까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자, 그건 역사적 사실을 하나씩 제시해 줄게요. 히틀러가 유럽을 침략했을 때 미국은 스탈린, 즉 소련과 손을 잡았습니다. 맞죠? 역사적 사실 하나. 역사적 사실 둘.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망한 다음에 일본 제국과 태평양 전쟁을 하던 당시에 미국은 미국의 OSS 해군 정보기관은 장개석을 지원하고 미국의 CIA는 모티통일을 지원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지원했어요. 왜? 일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월남전 때 미국은 초창기엔 베트남을 돕지만 후반기에 가면 베트남을 포기하고 월맹을 지원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모택통이가 만주를 점령하고 내몽골을 점령하고 신장, 티베트를 점령하고 나서 인도 차이나로 군대를 돌려서 인도 차이나를 중국화시키려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미국은 그거를 눈치를 채고서 바로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반중주의자였던 호치민이가 힘을 실어줘요. 그래서 호치민이가 미군이 빠진 베트남을 거의 무혈입성으로 점령한 다음에 중국군과 싸웁니다. 그때 미국이 공중 항공사진으로 중공군이 어느 경로로 침투하고 나를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베트공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중공군을 괴멸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써 인도 차이나의 중국화를 막아요. 그리고 나서 호치민은 바로 마오이스트가 지배했던 캄보디아를 쳐들어가서 순서가 바뀌었나? 헷갈려요. 어쨌든 순서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어쨌든 했는데 그래서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캄보디아의 친중 정권을 제거합니다. 그럼으로써 인도 차이나 반도의 중국화를 막아내요. 누구랑? 빨갱이랑 손잡고.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바로 제가 지금 소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지금 중국은 한반도를 중국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정보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신문만 검색해도 나와요. 미국과 중국은 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우파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친중 우파를 하고 있어요. 친중 친미. 애국당 애들 서울역에 있다가 광화문으로 진출했죠. 광화문 진출해서 미군 기지 앞에서 성조기 흔들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거기다 차이나 아웃, 화웨이 아웃이라는 피켓팅을 하는 반중 시위자들의 피켓을 찢어버리고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광화문에서.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에?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조원진은 한샘 북경지사 담당입니다. 그리고 한샘은 한국의 여시제를 만들었어요. 여시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 대한애국당까지 빨대가 꼽혀 있습니다. 아, 바른미래당도. 그렇죠? 중국 고위공직자와 결탁된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싱크탱크 여시제에 자금적으로 연결된 걸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태극기만 흔들면 김정은을 개새끼라고 얘기하면 나는 반공주의잖아? 왜 중국 돈 받아먹으면서 김정은 개새끼를 얘기합니까? 미국 돈 받아먹으면서 김정은 개새끼라고 해보세요. 응?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현재 한국의 딜레마입니다. 선거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냉전 시대 이전에는, 잘못 얘기했다. 냉전 시대인데 잘못 얘기했어요. 냉전 시대 때에는이에요. 제목 잘못 썼습니다. 냉전 시대 때에는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명확했습니다. 빨갱이냐 아니냐예요. 친북주의자냐 반공주의자냐로 명확하게 구별됐어요. 그랬는데 91년도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는 페이스가 꼬입니다. 냉전 이후에는 바로 지금도 국내 이슈, 즉 한반도 이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친북주의자, 즉 종북주의자와 반공주의자가 그대로 갈라져 있어요. 하지만 이 뒤에 큰 그림으로서 중공이 있습니다. 중공. 그리고 그 중공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에게까지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중 우파주의자는 오히려 소수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안 좋아집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 친중 국회의원이 있는 한 우리는 미국과 개선이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중 정치인 색출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친중 정치인들이 우파 내부에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미국 입장에선 쉽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 물론 일반 국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들은 이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빨갱이는 아니지만 개념이 없어요. 그냥 찍는 거예요. 아이, 나 자유한국당 싫어. 나 민주당 찍을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위층은 다르죠. 지도층은. 근데 이 지도층들이 다 누구다? 주사파, NL계열, PD계열 이런 애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빨갱이에요. 과거 빨갱이 정적이 있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면서 적대적으로 대할 수 있고 그래도 피해와 식별은 어느 정도는 구별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이 똥볼을 차면서 어떻게 천우신조로 운이 좋아서 소위 지금의 여시제 멤버로 있는 우파 정치인들이 보수 대탄압이라는 명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고 내각을 지지하는 이 세력들이 우파 대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뭉쳐서 문재인이 경제 실패를 기회로 삼아서
집권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거예요. 친중 우파 정당이 다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프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빨갱이였어요. 전적이. 근데 친중 우파는 빨갱이는 아니고 그 소년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돈파입니다. 돈파.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은 우파 정치인이라고요. 돈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빨갱이는 아니야. 근데 중국에 협조적이에요. 경제적으로. 성적이는 여전히 흔듭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국하고 의존관계를 갖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경제 봉쇄를 해가지고 중국 경제를 붕괴시키고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계속 한국이 거기다 자금을 대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미국은 친중 우파가 잡은 대한민국 정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어?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중국 공산당이 노리는 겁니다. 바로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차피 좌파는 반미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념 없이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도 제대로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난 미국 싫어, 미국 제주주의, 제국주의, 재수없어 이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런데 중국 가면 13억의 큰 나라, 소비장이 커, 중국 음식 맛있어, 룰루랄라 이런 애들이라고. 응? 그래서 얘네들은 알게 모르게 반미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친중 우파가 다수석을 차지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오게 된다. 그럼 미국이 한국을 조져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딜레마에 빠집니다. 미국이 만약에 조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나라의 우파 국민들도 반미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미국이 우리 공격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빨갱이들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빨갱이들은 우리나라의 우파 국민들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우파 정권 하에 미국의 경제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반미주의자로 돌아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거를 누가 한다? 다시 얘기할게요. 조원진 한샘 북경지사, 한샘 서울지사, 여시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 바른미래당, 뭐 등등등등등등에 소속된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좌우 논리로 보지 말고 중국을 꼭 봐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누가 해? 에?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자, 이번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바라보는 이번 선거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저는 죽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죽을 겁니다. 다수석을 차지할 수 없어요. 그 세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건 무엇이냐? 요렇게라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운이 좋다면 좀 더 50%를 넘게끔 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십시오. 애국당이 지금 무엇을 갖고 가느냐? 5.18 유공자 명단 까는 문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젠다를. 그리고 타블렛 PC 어젠다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가져가면서 뭐냐?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듣기 좋은 소리고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지. 사실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한다면은 우파 사람들이 지지를 왕창 받아서 어쩌면은 문재인이 경제정책 실패하고 똥포를 찰 때 다수석을 차지하면서 어쩌면은 50%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근데 어쩌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그리고 애국당만 그것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자유한국당을 움직이는 뒤에 실세가 김무성,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여시재 멤버예요. 이렇다면은 왜 자유한국당이 안 움직이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얘네들의 목적은 한반도의 친중화예요. 따라서 허수아비 같이 남아있는 그나마 종이 호랑이 같은 이 자유한국당도 완전히 소수 정당화 시키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당은 어젠다를 하요. 그럼 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파 사람들의 표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찍는 사람도 생기고 애국당을 찍는 사람들도 생겨버려요. 이거를 제가 제일 경계하고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창원 선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창원. 이번에서 창원에 애국당이 출마 안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애국당이 출마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이 표를 뺏겼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신당이 기존의 그러니까 새로 만든 우파 정당, 새로운 우파 정당이 기존의 우파 정당의 의석수를 100% 가져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끼케야 10% 가져가는 거예요. 10%. 끼케야. 근데 10%를 가져갈 때 기존 우파 정당의 의석수를 절반 이상 무너뜨릴 수는 있습니다. 왜? 경쟁을 하니까. 대한애국당이 우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어젠다, 즉 5.18 유공자 명단 까는 거, 그 다음에 저기 그 타블렛 PC, 그 다음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아젠다를 갖고 가면서 우파 사람들이 원하는 인기가 있는 어젠다를 갖고 가면은 애국당 쪽으로도 표가 일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애국당 쪽으로 일부 표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조차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못 차지해요. 그건 애국당이 차지하냐? 아니에요. 민주당이 차지합니다. 정의당이 차지해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차지해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될까요? 응? 안 되겠죠. 망한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운 거.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8.15 때, 8월 10일 광복절 때 만약에 애국당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킨 다음에 그거를 모시고 나오는 퍼포먼스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은 여시제를 생각하면 돼요. 여시제, 민주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애국당 쪽에 연결 커넥션이 있잖아요. 따라서 조원진 의원이 아니면 애국당 쪽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것을 민주당 쪽에서는 협력해 줄 수 있습니다. 여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된다면 애국당 당원들은 광분하겠죠. 와! 조원진 의원이 드디어 우리의 소원을 풀어줬다. 애국당 만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한국당으로 갈렸던 표들이 대거 애국당으로 유입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도 망하고 애국당도 망하는 거예요. 애국당은 망하진 않죠. 뭐 한 10석 정도 얻을 수도 있겠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까요? 10석을 애국당이 얻었으니까 10석을 뺏기는 걸까요? 아니요. 재수없으면 80석이 날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그쵸?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위험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큰 그림을 보랍니다. 큰 그림을 봐라. 네? 이슈를 갖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정의다,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를 보려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제3의 우파 정당이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생겨야 된다고 봐요.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우파 정당이 새로 생겨야 돼요. 기존의 자유한국당은 바로 여시제의 끈앞풀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존재하는 한 황교안 총리가 힘들 겁니다. 마음대로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우파 정당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구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반중 친미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그 반중 친미를 하겠다는 새로운 우파 신당을 필요하면은 제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는 애국당하고 다른 전략으로 갈 겁니다. 저는 타블렛 PC, 그 다음 5.18 유공자 명단 까는 이슈는 우파를 결집시키는 용도로만 쓸 겁니다. 우파를 결집시키는 용도로만 쓸 거예요.
왜? 그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투표는 머릿수의 싸움인데 좌우로 분열되거든요. 타블렛 PC나 518 유공자 문제 갖고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반반으로 대입될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런 게 아니라 좌쪽의 표를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반중 친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국민들도 짱깨는 싫어합니다. 아시겠어요? 우파 사람 중에도 물론 짱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국당처럼. 하지만 싫어하는 우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자, 이제부터는 전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거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우파 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국회의원 선거구역 300구역의 의석수를 쫙 풀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애국당이 한 짓과 똑같은 짓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새로운 우파 신당으로부터 표를 깎이면서 자멸합니다. 공멸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제1 전략, 친중 정권, 그 친중 우파적 성격을 가진 애국당을 박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지금 저에게 엄청나게 악플을 달고 공격하는 애들 1단계 목표예요. 두 번째 뭐냐? 자유한국당이 100% 먹을 수 있는 구역에는 새로 생긴 우파 정당이 후보를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온전히 그 표가 자유한국당으로 감으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늘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늘릴 수 있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 뭐가 됐든 간에 하게끔 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유한국당이 이길 확률이 희박한 지역을 쳐들어가야 돼요. 어디겠어요? 전라도.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있잖아요. 민주당이 많이 표 얻는데. 그리고 창원, 그리고 거제도, 또 어디야? 뭐 하여튼 많잖아요. 뭐 김해도 있고 이런 데 있잖아. 경상도라도 빨갱이 많은 구역 있잖아요. 이런 데를 나가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못 먹는 지역을 개척해서 이겨야 돼요. 근데 이게 이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창원기계공단, 인천 남동공단, 연수구 쪽에 반월공단, 시화공단 죄다 짱깨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쪽 공장 지역에서 반중 친미를 외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아마 이길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어디 보자. 예. 지금 제가 쓰는 전략 이해 가십니까? 그쵸?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이 이번에 선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썼다. 여기 김정민 박사 한국당 뿌락지다. 내가 한국당 뿌락지면 내가 나경원을 까고 김무성을 까겠어요. 지금 나경원 김무성이 실세인데 걔들한테 잘 보여서 김세희처럼 당협위원장이나 땄지. 응? 말을 해도 뿌락지더라. 좀 족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죠. 그렇게 해야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주사파들이 원하는 내각 책임제, 고려연방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애국당처럼 자유한국당 표를 갈아먹는 어젠다로 싸우지 않겠다예요.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실패하고 한미관계를 망침으로써 발생한 모든 이 경제 공황, 불황으로 인해서 분노해서 이탈하는 민주당의 이탈자들을 반중 친미를 하는 새로운 우파 정당이 흡수해버리겠다예요. 이거는 민주당한테 손해인 거죠. 그리고 정의당에게 손해고 바른미래당에게 손해고 민평당에게 손해인 거죠. 물론 애국당도 손해지. 그렇게 해야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쵸? 네. 그쵸?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선거 전략입니다. 만약에 반중 친밀한 정치인이 그렇게 기다려도 안 나온다면은 뭐 할 수 없죠 뭐. 직접 하는 수밖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도 이 전략TV 애들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 뒤통수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놀랍죠? 간첩을 붙여놓고 다니네. 예? 이게 바로 중국 짱깨들의 위협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이게 오늘 제가 있었던 호텔. 조선 비치 웨스턴 호텔인가? 이것도 또 우리가 후원금을 했대요. 거기 그 후원하시는 분이 우리 해준 건데, 이거 방을. 그러니까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것도 보시면, 아니,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무슨 대단한 학력이라고 이런 걸 제가 학력을 속입니까? 이런 거 가짜라고 그러고, ROTC 이것도 가짜래요. ROTC 중앙에다 연락하면 바로 나오는데, 이게 조사하면 뻔히 나올 거를 이렇게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얘네들의 전략입니다. 아니면 말고야.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비판을 하려니까 나에 대한 인신성 공격을 하지 말고, 근데 얘네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하니까 인신성 공격을 해서 메신저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바로 제가 얘기한 내용 자체를 흐려버리고 대중들이 못 듣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전 당연히 내죠. 이거 사실 아니에요. 쟤들이 저한테 하는 거짓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흔들리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뭐라고 내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고소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다? 역시 이번 선거 때 소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손혜원 부동산 비리 문제는 이번 선거에 큰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열쇠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이슈 가로세로 연구소가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전 이걸 발굴해냈습니다. 저 이슈 잘 끌고 가서 이번 대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파가 괴멸되지 않도록 하는데 써먹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비리 사건 터뜨려가지고 선거 때 이 새끼들 박살낼 거예요. 네? 이게 연예인 빤스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건설적이지 않습니까? 응? 이게 훨씬 건설적이지.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났으니까 지금 제 방송이 끝나면 소년 선생님이 곧 이어서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가서 많은 시청을 해주세요. 또 정보가 무지장 들어요. 우리가 가로세로 연구소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료는 자료대로 축적하면서 싸우는 것도 싸우는 겁니다. 우린 거의 일당백이에요. 우린 혼자서 100인의 업무를 합니다. 저렇게 40명씩 동원 안 해요. 알바 주고. 혼자 1인 100역을 하기 때문에. 해서 준비 다 하고 있어요. 다만 밝히지 않을 뿐이에요. 왜? 그거는 카운터 펀치, 최후의 한 방을 위해서기 때문에.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팝콘 드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듯이 현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김정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 제가 베트남 갔었죠? 이번에 홍콩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제가 못 간 이유는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소년 선생님이 가신다 그러더라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저랑 같이 논다 하면 절대 중국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우리는 이미 따로 홍콩에 특파원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방송 때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이 마우스나 클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에서 뛴다니까. 우리처럼 현장 어떤 수사,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 분석, 그 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전략, 대안 제시, 우리만큼 잘하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고, 법륜공 영상은 홈페이지에서 그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법륜공 사람들이랑 같이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에서 받아주질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건 참조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급조로 이 영상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급조로 만든 것 치고는 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마치도록 하고 바로 소년 선생님 방송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